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특히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분야에 정말 뭐랄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랬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2025년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5년 AI는 더 똑똑해진 걸까? 아니면 그냥 더 이상해진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단순히 기술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AI의 지능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자료에 나온 총 6가지의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2025년 LLM의 지형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검증 가능한 보상기반 강화학습, 줄여서 RLVR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게 2025년의 판도를 바꾼 게임체인저였다고요. 기존의 AI 훈련 방식과는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네, 2025년 초까지만 해도요, LLM을 훈련시키는 데는 거의 국룰처럼 여겨지는 3단계 공식이 있었어요. 3단계요? 네, 첫째는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하는 사전 훈련. 둘째는 인간이 만든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통해서 지시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지도 미세 조정, SF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어떤 답변을 더 선호하는지 피드백을 줘서 성능을 다듬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RLHF였죠. 아, 그 RLHF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RLVR은 이 공식에 새로 추가된 그리고 지금은 거의 표준이 된 네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단계가 추가되었다는 건 기존의 그 3단계 방식만으로는 뭔가 좀 뚜렷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RLVR의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그 인간 피드백을 주는 RLHF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핵심은요, 그 피드백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RLHF에서 인간의 피드백은 이 답변이 저 답변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처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RLVR은 수학 문제나 코딩 퍼즐처럼 정답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자동으로 검증 가능한 환경에서 모델을 훈련시켜요. 답이 맞으면 보상을 주고 틀리면 안 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주관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인간의 애매한 선호도에서 컴퓨터의 명확한 정답 오답으로 바뀐 거군요. 훨씬 더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속일 수 없는 명확한 보상 함수가 있으니까 모델을 훨씬 더 길고 강도 높게 최적화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마치 수능 만점을 목표로 무한정 기출문제를 푸는 수험생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해져요. 그렇게 객관적인 정답을 향해 혹독하게 훈련된 LLM은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나요? 그냥 수학 문제만 더 잘 풀게 되는 건가요? 그게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어요. 모델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계산 단계를 만들어내고요. 또 여러 전략을 시도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추론 능력 같은 걸 자발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추론 능력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주면 그냥 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생성하고 중간에 막히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는 시기죠. 이전에는 이런 최적의 추론 과정을 인간이 일일이 가르치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아, 그런데 RLVR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모델이 스스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2024년 말에 오픈AI의 온 모델이 이 가능성을 처음 보여줬고요. 2025년 초에 나온 O3 모델에서는 누구나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추론하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추론이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인 환경에 던져넣었더니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서 산업의 자원 배분 방식까지 바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제성의 문제였어요. RLVR은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 대비 성능 향상 효과가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아, 가성비가 좋았군요. 그렇죠. 그 결과 원래는 더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전 훈련에 쓰일 예정이었던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전부 이 RLVR 단계로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제어하는 새로운 변수도 생겨났죠. 어떤 변수요? 답변을 생성할 때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추론 과정을 더 길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RLVR을 통해서 AI가 확실히 더 똑똑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제를 보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AI가 똑똑해지는 걸 지켜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지능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잖아요. 유령 대 동물이라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 비유가 2025년의 시대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LLM은 마치 동물이 진화하듯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생각해왔어요.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생명체처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2025년을 거치면서 깨달은 건 LLM은 진화하는 동물이 아니라 차라리 소환된 유령에 가깝다는 거예요. 신경망 구조, 학습 데이터, 훈련 알고리즘까지 생명체의 진화 과정과는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소환된 유령이라니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최적화되는 목표가 달라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뇌는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LLM은 인류가 남긴 방대한 텍스트를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수학 퍼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인간 평가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아, 생존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정글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 뇌와 데이터 센터 안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최적화된 지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 지능이 들쭉날쭉하다, jacked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정확해요. 어떤 분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천재 박식과처럼 행동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의 지능 역시 다른 방식으로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곧바로 기존의 성능 평가 방식, 즉 벤치마트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흐름도 자연스럽고요. 네, 바로 그 점이죠. 벤치마크는 본질적으로 정답 검증이 가능한 환경이잖아요. 네, RLVR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RLVAR을 통해서 특정 벤치마크 점수만 집중적으로 높이는 자료에서 말하는 벤치맥싱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거예요. 심지어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몰래 훈련시키는 게 새로운 기술처럼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건 좀 심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모든 벤치마크에서 만점을 받아도 그게 진정한 의미의 AGI, 즉 범용인공지능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졌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편에서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RLVR 기술이 발전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똑똑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령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거대 모델 하나만 믿고 가기보다는 뭔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세 번째 변화인 커서 같은 앱이 등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흐름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죠. 거대 LLM이라는 게 강력하지만 제멋대로인 유령 같다면 그 유령을 잘 달래고 조종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전문적인 퇴마사나 조련사가 필요해진 거예요. 퇴마사요? 네. 커서와 같은 LLM 앱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을 알린 신호탄이었어요. X를 위한 커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파급력이 대단했나 보네요. 이런 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컨텍스트를 알아서 긁어 모아주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둘째는 내부적으로는 성능과 비용을 고려해서 여러 LLM을 복잡하게 호출하고 조율하는 역할. 셋째, 인간 사용자를 위해 특정 용도에 맞는 편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AI의 개입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슬라이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앱들은 똑똑하지만 산만한 대학 졸업생 같은 LLM에게 딱 맞는 전문 매니저가 붙는 거네요. 필요한 자료 다 챙겨주고 예산 관리해주고 보기 좋은 보고서 양식도 만들어주고 어디까지 직접 일하고 어디부터는 사람에게 물어볼지 조절도 해주고 진짜 가치는 LLM의 순수한 지능이 아니라 그 지능을 감싸는 이 워크플로우에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2025년 내내 이 앱 계층이 과연 얼마나 두꺼워질 것인가?
즉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어요. 자료에 나온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빌리자면 LLM 개발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재다능한 대학 졸업생을 배출할 거고요. LLM 앱들은 이 졸업생들을 데려다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 팀으로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죠. 각 분야의 비공개 데이터나 센서,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요. AI를 특정 워크플로우에 통합한다는 개념이 다음 변화인 클로드 코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는 그 통합을 한 단계 더 깊은 수준으로 끌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단순히 파일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 컴퓨터 안에서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고요. 로컬호스트에서 실행된다는 게 왜 그렇게 혁명적인 사건이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기존의 오픈 AI 같은 곳들은 AI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에 격리된 가상 환경, 일종의 모래상자,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하는 데 집중했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요. 그렇죠. 안전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환경과는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클로드 코드는 아예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 즉 로컬호스트에서 직접 실행되는 방식을 택했어요. 잠깐만요. 클라우드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직접 돌아간다는 건 이 AI가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 모든 프로그램, 심지어 비밀번호나 개인키 같은 민감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동시에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양면성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된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모든 환경, 개인 파일, 설정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의 지연 시간이 없는 속도로 상호작용해요. 이건 AI가 단순히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마치 내 컴퓨터에 살고 있는 작은 영혼이나 유령, 일종의 패밀리어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고 새로운 관계 설정인 거죠. 내 컴퓨터에 사는 유령이라. 유령 대 동물 비유가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정말 내 기계 안에 깃든 유령이 된 셈이군요. 그런 존재가 내 옆에 딱 붙어서 도와준다면 코딩 같은 전문적인 작업의 문턱이 확 낮아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변화인 바이브 코딩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고요. 네, 모든 맥락이 딱 맞아떨어지죠. 바이브 코딩은 말 그대로 코딩의 두닉이나 느낌만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걸 말해요. 이런 느낌의 UI를 만들어줘 라거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보여줘. 같이 자연어로 대화하면 내 컴퓨터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가 즉시 코드를 짜주는 거죠. 코드를 전혀 몰라도 영어만 잘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 개발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내 직업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같은 거요? 흥미롭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아, 정말요? 네. 전문가들 역시 이전에는 복잡해서 시도하지 않았거나 굳이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던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자료의 필자는 기존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복잡한 언어를 깊이 배울 필요 없이 바이브 코딩만으로 자신만의 고효율 토크나이저를 만들었다고 해요. 와... 또 특정 버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일회용 분석 앱을 즉석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코드가 갑자기 아주 값싸고 일시적이며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죠. 와, 코드가 공짜 휴지처럼 일회용이 되었다는 표현이 충격적이네요. 이제 우리는 AI와 자연어로 대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즉석에서 만들어 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AI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도 언젠가는 구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변화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구글의 제이미나이 나노 바나나 말이에요. 맞아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LLM은 19세기 8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 깜빡이는 커서가 있는 텍스트 기반의 콘솔, 즉 도스 화면을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LLM과 채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텍스트보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걸 훨씬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GUI, 즉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발명되었던 거고요. 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지금의 챗봇 인터페이스가 바로 과거의 명령 프롬프트고 나노 바나나는 LLM 시대를 위한 새로운 GUI의 첫 신호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나노바나나는 LLM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형식,
예를 들어 이미지나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심지어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말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웃는 바나나를 그려줘 같은 텍스트 이미지 변환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텍스트 생성 능력, 이미지 생성 능력,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모델 안에서 하나로 복잡하게 얽혀서 나오는 통합적인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어떤 복잡한 개념에 대해 물어봤을 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텍스트보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하면서 즉석에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차세대 AI 인터페이스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2025년 AI는 더 똑똑해졌나 아니면 더 이상해졌나? 답은 둘 다인 것 같네요. 그렇죠. RLVR을 통해 명백히 똑똑해졌지만 그 결과 우리는 그 지능이 우리와 다른 유령 같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상해졌고 그 이상한 유령을 길들이기 위해 커서 같은 앱과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가 등장했죠.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창작 방식이 태어났고 이제는 나노 바나나를 통해 소통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앞두고 있고요. 정말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폭발한 느낌이에요. 정말 좋은 정리예요. 2025년의 LLM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어리석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능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 현재 우리가 쓰는 AI의 능력은 그 잠재력의 10%도 채 활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10%도요? 네. 이 분야는 여전히 시도해볼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개념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발전이 계속되는 동시에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2025년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